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직무 분석을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고요. 평상시에 아마 인사 업무 하시면서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바로 직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은요, 특정 직무의 내용하고 이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행동,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밝히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직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는 인사 업무다 라는 거, 이게 하나의 직무가 되기도 하고요. 이 안에는 채용, 평가 보상,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과업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이 채용 자체가 직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서로 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소라고 하면 관련된 동작, 정신적 과정 이런 것들을 분리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의 일을 요소라고 하고요. 이 독립된 목적으로 해서 수행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을 우리는 과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과업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의 범위를 형성할 때 그게 직무고요. 이 직무들을 유사한 것들이 뭉치면 바로 직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직군들이 또 합쳐지면 직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무 분석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직무 분석의 결과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두 가지의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직무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왜, 무엇으로, 이때는 원재료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요. 방법, 수단, 프로세스와 같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장소라든지 시간, 그런 작업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다른 직무들은 뭐다라는 것처럼 이런 직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바로 직무 기술서, job descriptio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어떤 자격이 필요해, 지식, 스킬, 정신적 자질, 신체적 능력, 이런 것들을 합쳐서 직무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직무 분석한 거 도대체 어디에 활용을 할까? 여러 군데 활용이 당연히 되죠. 인력을 확보할 때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인력 어떻지? 산정하는 거, 또 인건비를 또 고려했을 때 직무 중에 어떤 직무가 우선적으로 좀 확충이 돼야 될까, 확보가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또 직무 기술서와 또 직무 명세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조직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지원자가 누구냐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배치를 하는 데서도 적합성을 최대화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또 인력 개발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목적이나 목표를 수립하는 데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력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도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보상할 때도 해당 직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여기에 기반을 해서 여기에 적합한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인력 유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위험하지, 얼마나 위험하지 라고 하는 위험 정도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인력을 또 조직에서 내보내는 방출하는 업무도 있는데요.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우리 조직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직원들을 누군가는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직무의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라는 데 활용처가 있고요. 또 우리 또 직무를 설계할 때 직무와 직무 구조, 이것들에 대해서 불만족을 좋지 않은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계속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 경영 환경 또는 경영 전략상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직무 재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직무 분석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분석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라는 그 목적에 따라서 분석의 범위, 내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 수집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면접이 있는데요. 준비된 그런 질문 항목, 이것들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상사, 감독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적게 걸리고요. 정신적 활동까지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고요. 다만 면접을 할 때 이 피면접자가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되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거짓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렵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질문지 기법이 있습니다. 설문지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람의 상사, 뭐 관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지를 나눠줘서요. 정보를 취득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걸리고 돈도 조금 들리고 노력도 조금 든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때 응답자가 정말 성의 있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응답을 해야지만 신뢰도가 확보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관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일을 하는 시작과 종료 시간에 요게 좀 짧은 업무가 가능하겠죠. 굉장히 뭐 몇 달씩 하고 몇 년씩 해야 되는 그런 일을 관찰할 수 없는데요. 좀 짧은 경우에는 면접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지 이런 것이 좀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걸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 노동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은 관찰이 불가능하고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작업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거짓된 행동을 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 기록 방법이 있는데요. 이 관찰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하는데요. 작업 일지 같은 거 매일 쓰게 되고 그 사람이 작성한 메모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이 메모를 해놓지 않았거나 작업 일지를 쓰지 않았을 때는 수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중요 사실 기록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성과와 관련된 행동들, 그런 행동이나 그런 노동들, 그런 것들을 효과적인 거냐, 비효과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례를 수집을 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분류,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직무 분석을 하는데요. 이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